오늘은 그래서 좀 간단하게 스마트 농업에 대한 기초, 어떤 이해 뭐 이런 거, 이제 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밑에 여기 온실로 내려갈 거예요. 여기 온실은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다 와보셨잖아요. 한 번씩 오셨을 때는 그때 방울토마토 심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방울토마토 철거하고 제가 멜론으로 바꿨어요. 양액 멜론으로. 양액 멜론으로 바꿔봤고, 지금 주차로 치면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멜론이나 과는 없고 식물체만 있는데 내려가서 이제 직접 보시면 될 거고, 주기적으로 좀 어떻게 크고 있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센터 올 때마다 과 좀 달렸나 해가지고 가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제 스마트 농업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뭐 있으세요?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제일 그냥 제일 간단하죠. 뭐 온도제어.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아직은이라고 말하기에는 벌써 이 말이 표현한 지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은 뭐랄까요, 지능청의 입장도 그렇고 시군의 입장도 그렇고, 보통은 지능청이나 이런 연구기관, 대학에서 연구가 다 되면 그 연구한 결과가 이제 도로 가고 도에 오는 게 센터로 와서 센터에서 이제 보급이 되는 형식의 올바른 방식인데, 지금 같은 스마트팜은 어쩌면 다 같이 가고 있어요. 보급도 하고 동시에 연구도 되면서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건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오히려 지능청보다 센터에서 더 잘하고 있는 농가분들이 더 잘하고 있는 분들도 되어 계시고, 지금 스마트팜은 지금은 다 같이 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 자체가 원체 또 정책적으로도 스마트팜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서 연구는 뒤에 따라가는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그래도 우리 초연군이 조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게, 첫 번째 제가 스마트 농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온도 이렇게 제어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다른 데 가서 스마트 농업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수직으로 막 실내에서 인공광 딱 쬐가면서 뭐 이렇게 막 이걸 이제 수직 농장이라고 하거든요. 식물 공장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스마트 농업 아니냐. 뭐 다른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안에 들어보면은 이렇게 흙 완전히 없이 흐르는 물로만 이제 키우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아니면 이렇게 크게 뭐 이제 우리나라의 4대 혁신밸리가 있죠. 뭐 그 혁신밸리나 이런 대형 기업화된 온실처럼 뭐 유리로 크게 져야 스마트팜 아니냐. 뭐 이런 거 가면은 이렇게 막 딸기가 막 공중에서 막 베드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안에 들어가면 막 로봇이 좀 이렇게 제어해서 좀 따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스마트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막 공감들 하세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공감을 안 하셔야 돼요.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냥 이건 제가 생각하는 사실 스마트팜이기도 하고, 저도 뭐 교육이나 이런 거 봤을 땐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적절하게 투입해서 좋게 많이 생산하는 게 스마트팜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스마트팜이 잘못하면 좀 고투자하고 고효율을 내는, 고수익을 내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처럼 뭐 유리로 진다든가 뭐 베드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인공광을 쬐가면서 막 무슨 식물 공장처럼 한다든가, 이런 게 어찌 보면 고투자인 거죠. 근데 바깥 생각해보면 고투자하면 당연히 고효율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요즘은 고투자했는데 저효율이 나면 오히려 그만큼 더 마이너스인 거고. 근데 저투자를 보자고요. 저투자해서 저효율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투자 안 했으니까 효율이 안 나오는 거. 근데 저투자를 했는데 고효율이 나온다? 이런 게 이제 스마트팜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파레토의 법칙 다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파레토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처음에 백화점에서 나온 용어인데, 백화점 수익의 80%는 20%한테 나온단 말이에요.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딱 있으면 알겠죠. 백화점 수익의 80%는 상위 20%한테서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제일 중요한 VVIP나 VIP한테서 백화점 수익의 80%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온실도 스마트팜도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을 들어요. 딱 시설을 운영하기 좋을 만큼 우리 20%만 투자해서 딱 80%의 시설 환경만 제어하면 된다. 나머지 20%는 우리가 지금까지 원래 관행대로 하고 있던 재배 기법에 맞춰서 재배 기술로서 좀 활용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 농업의 핵심은 뭐냐? 첫 번째는 데이터를 알아야 돼요. 데이터라는 게 이제 정보일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알고 그 데이터에 맞춰서 제어가 돼야 돼요. 행동이 돼야 되죠. 그 행동은 뭐 창문을 연다든가 스크린을 가격 이불을 친다든가 뭐 관수를 한다든가 뭐 환기팬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그 데이터에 맞춰서 농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행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생육에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이 메커니즘으로 가는 거예요. 저런 메커니즘만 있다면 저게 단동하우스든 오지든 뭐 어떤 것든 다 스마트 농업이라고 판별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건 총 4가지 데이터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제어 데이터. 제어 데이터라는 게 뭐죠? 제어 데이터? 제어 데이터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센서 종류 뭐 이런 거. 네, 센서 종류 그런 거. 또 제어 데이터가 뭘까요? 비 올 때 열리고 닫히고 아니면 습하면 환기팬이 불고 안 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가 돌아갔는지를 아냐? 내가 농장에 없을 때. 그 모든 기계 설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돌아갔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게 이만큼 열렸으면 안 됐는데 더 적게 열렸었어야 됐는데 더 많이 열렸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줬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판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기준 데이터는 그게 수준이 있는 겁니까? 어디 농업진흥청에서 연구한 자료에 이런 겁니까? 그거는 몇몇 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온도는 작물체가 우리 다 아는 거 몇 도부터 몇 도가 작물체가 잘 산다. 뭐 습도는 몇 도. 뭐 이런 거는 다 기준점은 있는데 그 기준점을 이제 작물 재배적 기준점을 활용해서 그럼 내가 이 온실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그거는 아직까지도 데이터는 있어요. 지금 농촌진흥청에 스마트팜 코리아라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에서 작물별로 가장 좀 수익이 많은 농가에 어떻게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지 환경 데이터가 쭉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기록된 걸 가지고 뭐 분석을 한다는 말도 하는데 거기 가면 그런 건 있지만 그 농장은 그 농장에 따라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딱 기준점이 애매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럼 뭐 또 똑같은 거 아니야? 찾아가면 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기록을 해야 찾아가잖아요. 근데 기록을 안 해놓고 이게 알지를 못하면 찾아가질 못하잖아요. 그냥 감에 의해서 가계부 쓰신 분들 다 있잖아요. 내가 이번 달에 이렇게 많이 썼나? 그러면서 하시잖아요. 결국에 온실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그래야 이제 농가에서 어떤 농가나 센서에서 결정을 하고 그게 온실로 바로 반영되고 그거에 대한 계측 정보가 다시 데이터로 쌓이는 구조.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 요게 조금 많이 열렸구나, 적게 열렸구나, 시간이 길게 열렸구나, 또 짧게 열렸구나 이런 거를 또 확인하자 이런 내용이고 결국엔 제어 데이터라는 게 저기 써 있는 대로 데이터를 일단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거에 맞게 제어가 됐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진흥청에서 매제 해역 규격이에요. 3연동짜리 동굴 6m 정도 되는 이제 운실 도면인데 여기 보면 제어할 게 많죠. 일단 양쪽에 천창 열어야 되고 측창 열어야 되고 스크린 2겹 들었으니까 스크린 2개 다 제어해야 되고 그 안에 뭐 관수도 있을 수 있고 유동팬, 환기팬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난방이 있는데 그 난방이 또 무슨 온수 난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제어가 돼야 된다. 환경 제어기에는 2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단순 환경 제어고 또 하나는 복합 환경 제어.
차이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복합환경 제어와 단순환경 제어의 차이. 그러니까 복합환경 제어부터 말씀드릴게요. 복합환경 제어라는 건 말 그대로 복합적인 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복합적인 거. 예를 들면 비가 와요. 지금 실외에 비가 와요. 그럼 하우스 문을 닫아야 되죠. 닫았어요. 근데 하우스 안에 습도가 뭐 90% 이상 넘어가요. 너무 습해서. 근데 바깥에 습도를 외부 기상대가 있으니까 바깥에 습도를 봤더니 한 비가 오더라도 한 85%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85%나 80% 수준. 그럼 문을 열어야 될까요? 닫아야 될까요? 만약 밖에 습도가 좀 더 낮아. 근데 여기 안에 습도는 높아. 여기 너무 습해. 이 습도를 빼야 돼. 근데 밖은 비가 와.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살짝 여는 거예요. 살짝 여는 거. 그럼 비 안 들어오잖아요. 바람도 안 세니까. 이런 거를 해주는 게 복합환경제예요. 단순 환경제어는 간단하죠. 비 오면 닫아. 좀 닫아. 뭐 30도 넘지 마. 30도 되기 전에 창문 다 활짝 열어. 그런 게 이제 단순 환경제예요. 이 복합 환경제어부터를 써야 거의 스마트팜이다. 왜냐면 여기는 거의 모든 게 다 기록이 돼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몇 분부터 몇 시에 열렸는지, 물을 얼마나 줬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나 습도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열었다든지 이런 게 다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가 농작업 데이터예요. 농작업 데이터. 농작업 데이터를 하면은 이걸 왜 하냐? 이건 경영 분석이랑 직결된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농작업 하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얼마나 수월하게 하는지, 또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 있는데 이 몇 명이 어느 동에 들어갔을 때 정확히 몇 분 만에 이거를 다 해결하고 나온다.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실의 어떤 제어나 뭐 수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딱 떨어지게 딱 알 수 있을 만큼. 혹시 여기 생육 데이터를 조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 농장에서? 조사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렇게 하시잖아요. 뭐 작년에 비하면 좀 빠른가? 큰게? 아니면 좀 느린가? 뭐 이 정도는 다 하시죠. 작년에 비하면 과가 많이 달렸나? 혹시 많이 폈나? 늦게 폈나? 뭐 이 정도는 다 하시죠. 근데 정확하게 기록하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까 말했던 농작업 데이터랑 요거 생육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본인이 챙기셔야 돼요. 가계부처럼, 가계부같이.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제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어 데이터도 모두 이 생육 데이터를 적지 않으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데이터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정보잖아요. 이 정보라는 건 우리가 기록을 해놨다는 거는 내가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가서도 그걸 딱 보면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5년 뒤에 딱 봤어요. 근데 이거 창문이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닫혔구나. 나 농작업 하는데 뭐 며칠이 걸렸고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이 왔구나. 근데 작물은 어땠지? 하면은 작물은 이때는 잘 모르겠네. 좋았나? 이러면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작물을 잘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스마트팜이 아니더라도 꼭 교육에 오신 분들은 간단하게라도 한 주라도 적어도 내가 매년 기록할 수 있게 조금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일 중요한 거 저거 조사하는데 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초장 전체가 몇 cm인지, 그다음에 옆장은 다 아시죠? 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옆장이에요. 토마토는 이거를 한 엽으로 보거든요. 옆장 한 요게 옆장이 아니고 여기부터 여기가 옆장, 여포, 그다음에 과중, 과무게. 뭐 이건 이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몇 개를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완숙토마토 같은 경우 하나만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수확량, 제일 중요한 건 수확량. 그래서 그런 거는 꼭 기록을 해주셔야 나중에라도 스마트팜 기기를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스마트팜을 하시려고 모인 거니까 비싸게 복합환경제어기도 드렸고 양액기도 드렸고 하우스도 막 양액시설을 다 갖췄는데 이렇게 생육조사를 안 하시면은 그건 반쪽짜리다.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데이터가 환경 데이터예요. 환경 데이터. 이거는 지금까지 강의 들으면서 환경 데이터는 엄청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많이 안 할게요. 이건 많이 안 할 거고 이거는 딱 5가지 우리 식물체에는 한 5가지밖에 없잖아요. 요 5가지. 이것도 복합환경 제어기를 쓰시면은 다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 건데 안 되시면은 좀 수기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이건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뭐 이제 이제 기상청의 일기 예보를 본다든가 이런 것도 다 환경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 근데 이거는 외국 이제 학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이쪽은 이제 광이고 이쪽은 온도예요. 그래서 식물체는 온도도 안 맞고 광도 잘 안 맞으면 이렇게 키도 작고 비리비리하다. 근데 해가 좋으면 온도보다는 해가 좋으면 이제 볼륨에 대해서 좀 이제 차지가 되고, 그러면 얘가 좀 작고 쟤는 좀 크잖아요. 그래서 해에 따라서 볼륨이 좀 이 볼륨이 결정되고 온도에 따라서 이 키가 결정된다. 그런데 그래서 온도와 해가 모두 동시에 있어야 저 위에처럼 길이도 키 크고 볼륨도 있는 그런 이제 식물체가 된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외국의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네덜란드의 유명한 이제 그 엔바이먼트라는 책에서 많이 이제 외국 사람들도 활용하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을 이제 하나로 한 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이 환경제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원활하게 쓰실 수 있어야 스마트 농업에 대한 환경 데이터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멜론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경 재배를 할 건데 수경 재배라고도 하기도 하고 양액 재배라고도 하기도 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수경 재배는 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져요. 배지가 있는 거, 배지가 없는 거. 배지가 없는 거는 주로 뭘 하죠? 배지가 없는 거. 제가 아까 제일 첫 장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열면은 뿌리 그냥 있는 거. 상추. 또 상추 말고 다른 거 쌈채류니까 엽채류 같은 걸 다 보통 그렇게 물로만 해요. 그런 거는 또 종류가 있어요. 뭐 무슨 수경 종류가 있는데 그건 그렇고, 배지가 있는 거는 또 두 가지로 나눠요. 배지가 어떤 배지냐? 그 두 가지가 무기배지냐, 유기배지냐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거든요. 무기배지라는 여기도 써있죠. 유기배지, 무기배지 이렇게. 유기배지가 뭐예요? 유기배지라는 게 살아 있었던 거. 그래서 지금 코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 코이어라는 게 코코넛 껍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코코넛은 식물이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유기물이잖아요. 유기물로 만든 거. 근데 펄라이트는 뭐예요? 펄라이트는 돌이에요, 돌. 이건 무기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코이어, 펄라이트, 안면, 혼합상토. 혼합상토는 주로 딸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고, 그 위에 나머지가 다른 거, 과채료, 멜론,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이런 것들은 저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코이어. 네, 맞아요. 예전에는 좀 별천사가 펄라이트를 많이 썼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더 전에는 안면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안면 재배로 하는 게 일본에서 온 건데 안면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왜 저걸 안 쓰냐? 펄라이트는 배수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줘야 돼요. 너무 자주. 소량씩, 조금씩. 그래서 펄라이트 잘 안 쓰고, 안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았다고 하죠. 뿌리 활착도 너무 좋고, 생육도 너무 좋고, 다 좋아요. 너무 좋아. 흙보다 더 좋아. 근데 최대의 문제점. 안면을 버릴 데가 없어요. 폐기할 수가 없죠. 저거는 어디서 뭐 가져가지도 않고, 뭐 그냥 농사 짓는 분들은 밭에다가 뿌려도 되는데,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좀 더 재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버릴 데가 없어요. 나중에 다 쌓아놓기만 하게 돼. 분해가 안 되죠. 어찌 보면은 저 펄라이트라든가 안면 이런 거는 다 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저 코이어라고 코코넛 껍질을 통해서 하니까, 코코넛 껍질은 유기물이니까 나중에 버리면 분해도 되고, 재가 돼서 없어지고 분해도 되고, 또 식물체도 괜찮고. 그래서 요즘 코이어를 많이 쓰고, 또 요즘 새롭게 나오는 게 바크라고 소나무 껍질을 또 많이 써요. 그런 것도 많이 쓴다. 저희 지금 온실은 코이어 배지를 쓰고,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수경 재배는 코이어 재배로 많이 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양액으로 했을 때 멜론을 이렇게 사작기를 할 수 있다. 멜론을 4번을 키울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이건 지역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공부하면서 조금 했는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4번을 해요. 수경으로 하면. 근데 우리 지역은 조금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경남 쪽보다는 춥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수경이나 토경이나 뭐 크게 뭐 작기에 대한 거는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다른 건 없어요.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은 이제 심는 방법. 심는 방법이 있는데 수경 재배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얹어 심기를 하세요. 대부분. 뭐 토마토도 그렇고 파프리카도 그렇고 멜론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얹어 심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저렇게 해도 살아? 저는 더 잘 살고 실제로 해보면 얹어 심나 뭐 되게 왼쪽처럼 깊숙하게 심나 거의 비슷해요.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심어보면은 얹어 심을 때 훨씬 빠르게 심을 수 있어요. 파서 심는 것보다. 그래서 수경 재배는 대부분의 방식들이 다 이렇게 얹어서 심는다. 심는 시간도 단축돼서 이게 더 낫다. 그리고 오히려 멜론 같은 경우에는 토경에 심을 때도 깊게 심지 않잖아요. 멜론은 원래 심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더 괜찮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bed에 저기 내려가셔도 그냥 얹어 심어놨어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심으면은 이제 저 처음에 이렇게 심었다가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저렇게 심으면 되냐고 엄청 혼났는데 이게 진흥청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또 혁신밸리 이런데 4대 혁신밸리도 다 저렇게 하고 웬만하면 다 저렇게 해요. 뭐 다 크게 이상 없어요. 여기서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저기서 뿌리가 이렇게 다 쫙 나와요.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다 잘 되고 뭐 물론 뭐 조금 더 불안하다 싶으면 깊게 심으셔도 상관없는데 저희는 테스트 매드니까 좀 이렇게 심어본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거를 고정해놓은 게 점자핀이라고 그 점자핀에서 물이 똑똑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게 물이 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저기 거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도 물이 충분히 나와서 작물체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양액이든 토경이든 비슷한 얘기인데 멜론은 우리가 11에서 13마디에 보통 달잖아요. 그죠? 보통 다는데 이제 마디수가 높게 달수록 더 위에 달수록 과가 커진다. 더 밑으로 달수록 좀 당도가 좋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멜론을 처음에 이렇게 정식을 해서 심어요. 이제 멜론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정식을 해서 심어요. 그럼 멜론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쭉 크잖아요. 그죠? 멜론이 쭉 커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멜론 키우신 분들 이제 뭐가 나오죠? 멜론 이렇게 쭉 벼순이 나오죠. 벼순하고 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렇지, 꽃이 나오죠. 이렇게 착과지가 나오죠. 착과지가 나오는 걸 우리 여기서 이제 11마디가 달자는 거예요. 11마디라는 게 이제 이건 생략해서 그린 거지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해가지고 이제 11마디에 달자는 거예요. 그래서 11마디에서 13마디에 다는 게 가장 이제 표준적이다. 근데 이것도 물론 농장주에 따라 달라요. 재배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표준점이 11에서 13이다. 11에서 13에 이렇게 달고 나면은 왜 3개를 다냐? 멜론이 처음에 이렇게 계란만하게 될 때까지는 엄청 예민해가지고 건드릴만 해도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 상품 가치를 또 못 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찌됐건 3개 중에 가장 좋은 걸 고르기 위해서 2개 내지 3개를 이제 남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적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3개 중에 우리는 하나만 남길 거란 말이에요. 멜론의 1주 1착과니까 하나만 남겨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러면서 순 지르기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순도 지르죠. 그죠? 순은 이제 멜론 다는 데부터 10마디 이상, 10마디 정도, 10마디에서 12마디 정도. 그게 이제 또 공식이에요. 너무 이제 고르면서 너무 이제 여기서 위에 달 거냐 낯이 달 거냐 그건 농장주가 판단하는 건데 표준이 11에서 13, 그 중에 11마디 위에. 근데 요즘에서 이제 적과를 해야 돼요. 우리 하나만 남길 거니까. 그럼 뭘 남겨요?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제일 안 좋은 놈을 없애고 제일 좋은 놈을 남길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똑같아 이렇게. 3개가 다 똑같이 생겼어. 하나도 나쁜 게 없어. 그럼 뭘 남겨요? 무조건 식물체가 기계가 아니니까 딱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 이건 없어요. 솔직히 없는데 맞아요. 제일 큰 아들이 제일 먼저 얘가 어찌됐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밑에 거를 남겨라 라고 하는 게 표준 교범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닌데 나는 제일 위에 걸 남겨야 잘 되던데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는 다 개인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제가 그것도 아닌데 제일 밑에 거 남겨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어찌됐건 교범은 그런데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찌됐건 이렇게 한 과를 남기게 되면은 이제 멜론 농사 지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다 했다. 특별하게 할 게 없고 겹순까지 나오는 거 있으면은 겹순 싹 정리해주고 약 방제 이때부터 흰가루병과의 싸움이 더 시작이 됐죠. 그래서 흰가루병의 싸움을 하시고 말고는 크게 다 했다. 이렇게 되면은 정식하고 나서 거의 한 달 이상, 한 6주 정도? 6주 정도 되면 거의 6주, 7주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한 달 정도는 그냥 이렇게 네트 1차 네트 나오고 2차 네트 나오면서 이렇게 거의 다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정리한 거 위로 달게 되면은 과 크기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또 아닌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연구에 의하면 과 크기는 커지고 밑으로 갈수록 과 크기는 작아지지만 당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근데 너무 당연하죠. 같은 볼륨에 같은 양분에 과 크기가 낮아지면 과가 작아지는데 그럼 당연히 달아질 거 아니에요. 볼륨이 작아지니까 농도는 똑같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액 재배하시는 분들은 다 양액 비료를 저렇게 A액, B액에 타서 주죠. A에게 뭐 질산 들었고 B에게 뭐 질산 칼륨, 칼슘, 뭐 인산, 마그네슘 이런 거 여러 가지 다량원소, 미량원소 다 들었는데 이 양액 재배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영양소에 따른 결핍이 없어요. 이미 이게 다 채워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액 재배는 영양소에 대한 결핍, 뭐 질소 결핍이다, 뭐 망간 결핍이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 원래.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거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건 쉽다. 그래서 양액을 타실 때는 최대 2주에서 3주를 넘지 않게 타라고요. 왜냐면 이 안에 물에 타는 게 변질되니까. 통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다 이런 방법으로 따르실 것 같아요. 정식 초기에는 이제 이 배액률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온실에다가 100의 물을 줬어요. 근데 흘러나오는 양이 30이야. 그럼 배액량이 30인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흘러나가는 물을 미리 따로 받는 거죠. 따로 저 퇴수구가. 그래서 그걸 받는 건데 정식 초기에는 이제 30만큼 물이 나오라는 게 결론은 흠뻑 주라는 얘기죠. 흠뻑 주다가 비대할 때부터는 물량을 줄이기 시작해서 수확 전에는 아예 배액이 안 될 만큼 줘라. 0%를 줘라. 그래야 당도가 높아지니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뭐 혹시 질이 있으시면은 질이 그냥 한두 개만 하고 음식으로 가실까요? 멜론 양액에 대해서는 산모작이 가능한가요? 양액에서는 빨리 크잖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멜론은 수경 재배로 잘 하지 말라고 해요. 아직은.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다 수경 재배로 하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거 수경 재배로 넘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토마토, 파프리카는 수경 재배를 했을 때 토경보다 수확량이 2배, 3배까지도 돼요. 수경으로 하면 수확이 더 많이 나와요. 물론 빨리 자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수확량이 늘어나는데 멜론은 경제성이 없는 게 어차피 한 주에 하나. 토경으로 해도 양액으로 해도 한 주에 하나를 조성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같은 면적에 내가 토경에서 수경으로 바꿨을 때 수확량이 늘어나니까 토마토는 할만한데 가지과는 할만한데 밥과류는 하나에 하나, 수박도 하나에 하나. 그럼 이거를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나? 근데 이제 해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자르기 때문에 한 기작 정도 더 할 수 있더라. 뭐 4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래 평상시에 뭐 1기작, 2기작 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3기작은 할 수 있더라. 그럼 같은 면적에서 3번 뽑으니까 그건 좀 경제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병이 많이 오잖아요. 선충이라든지 덩굴, 쪼긴병, 마른병 이런 뿌리병이 많이 오는데 수경으로 하면 그런 거랑은 아예 상관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얘도 뭐 미분력이 적게 들어가고 작물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더 경제적이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관점의 차이인데 수량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차이는 있다. 저도 온실에 해놨는데 한 줄기에 2줄기 돼도 괜찮을까를 지금 양액으로 해보고 있거든요. 한 줄기에 2줄기 재배. 근데 만약에 2줄기가 과가 보통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 좀 이제 수확량이 더 2배가 되는 거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좀 망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좀
수경 재배가 넘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대신에 작업하는 면에서는 충분히 의미는 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수경으로 넘어가실 분들이 계시다면 토마토를 중점적으로 하시되 한여름에 토마토가 잘 안 되니까 그때 멜론을 해서 그냥 한번 이제 멜론으로 빼고 토마토로도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럼 뭐 마무리하고 온실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아 끝나. 그렇죠. 물만 이렇게 드리퍼로 잘 주면은 올해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심은 지 얼마 단연동으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커지고 내동을 지어서 한 주에 한 동에 하우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고추 조금 1000개씩 눕혀서 유인을 4,000주. 해도 되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한 14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이 좀 작아요. 높이가 좀 낮아요. 저 끝에 가면 제가 두 줄기로 해놓은 게 있어요. 두 줄기. 네, 저거 한번 보세요. 저쪽에 두 줄기랑 토마토를 줄기를 봐봐. 요게 원래 원순이에요. 원순. 원순을 자르고 겹가지를 반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작죠. 줄기가. 잎도 줄기가 작은데 잎은 클 수가 없잖아요. 잎도 작죠. 근데 일단 이거는 해보는 거니까 작구나만 하면 됩니다. 그냥 저희는 실패되지만 따먹어야지. 오이처럼 뭔가 실패하면 안 따먹어야지. 되니까.